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 주 쉬고 만나 뵙는 건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대한민국은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개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질서가 부여된 공간 척도라고 하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은 제목의 강의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 그 다음에 비워져 있는 보이드, 그 다음에 올로버, 다 조금 독특한 내용들 같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점점점 이제 현대 건축에 더 가까운 주제들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뭐 물론 옛날 건축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 지금까지 방식처럼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하겠지만, 점점 이제 실제 현대 건축의 지금 흐름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으로 지금 주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질서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질서가 있어야지, 조화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자꾸 질서를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고, 그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에서도 지금까지 아직도 질서라고 하는 그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건축가들도 있고, 더 이상 질서는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없고, 이제 혼돈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케이어스 이론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어떤 그 구름과 같은 그런 굉장히 우연한 형태가 사실은 일련의 법칙들이,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연속 작용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형태다. 결과적으로 혼돈스럽지만, 혼돈은 무질서한 거랑은 좀 달라요. 무질서는 질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혼돈은 우리가 질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질서가 굉장히 복잡할 때 우리가 혼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느 순간 많은 건축가들이 이제 혼돈과 같이 굉장히 질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건축들을 우리가 현대 건축에서 특히나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대문 DDP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형태는 자유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을 때, 규칙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현대 건축과 그 이전 시대의 건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들어서면서 건축에서는 그 근대 건축 또는 근대 건축가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근대 건축가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근대 건축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현대 건축이라고 얘기할까,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중에 한 어, 이론 가운데는 질서를 끝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건축가들이 근대 건축가고, 현대 건축부터는 질서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규율, 조화 이런 얘기들을 더 이상 이제 얽매이지 않는 그 경우, 그런 건축가들의 등장을 현대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부여된 공간은 사실은 근대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근대 이전,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건축을 통해서 뭔가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건물을 지으려면은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길이가 얼마짜리 재료를 어느 간격으로 박아서 그렇게 해서 실내 공간을 만들고 옥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척도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축의 형태들이 사실은 직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들이 보면은 반복적으로 구조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그리드 또는 모눔종이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 체계, 평면을 갖고 있죠. 그런 거를 직각 체계의 그리드라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한 현대 건축의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라고 하는 스페인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건축가가 자기의 고향인 카디츠라고 하는 스페인 남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어요. 오래된 도시고요. 그 항구 도시의 제목을 Between Cathedral, 두 대성당 사이에라는 이름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가운데 보이시는 흰색 건물이 캄포 바에자가 설계한 건물이고요. 그 양쪽으로 지금 각기 다른 두 개의 성당이 각자의 규칙대로 서로 틀어져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다가 뭔가 반복적인 구조에 의한 굉장히 얇은 형태의 파빌리온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새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조감도라 그러는데요. 하늘에서 본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카디치라고 하는 곳은 흔히 중세 도시의 어떤 형태들 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기 각자의 욕구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무질서하게 보이죠. 그 가운데 캄포 바에자라는 건축가가 이제 개입해서 거기에 그 사이에 버려진 공간을 뭔가 이상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 사이 공간에서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 어떤 덮개가 나오고 굉장히 얇은 기둥이 있고 그 사이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풍경은 사실은 광활하고 연속적인 그 풍경인데 그 풍경을 담는 프레임처럼 건축이 작동하고 있죠. 마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 풍경을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르네상스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이 바깥 풍경을 어떻게 보면 조각내고 어떻게 보면 바깥 풍경을 바라보게 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죠. 우리가 언론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게 한다 이런 내용처럼 어느 순간 건축의 구조 체계가 단순하게 건물을 받칠 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준선들이 되고 있죠. 이 기준선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들의 어떤 역할이었던 거죠. 구조 바깥을 나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직 구조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은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완벽하게 수평적인 바닥이 있고 그다음 그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뭔가 원음종이처럼 작은 타일과 같은 그런 작은 사이즈의 이 기준선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바다의 풍경과 우리가 인위적으로 창조한 지금 우리의 공간이 그러니까 덮개가 있고 없고 또는 실외고 실내고의 차이 없이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죠. 새로운 정의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캄포 바에자는 초기 이미지는 굉장히 간단했을 거예요. 이처럼 그냥 바다가 있고 바다 속에 그 풍경들을 담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이 있는 거죠. 네 개의 기둥은 세 개의 칸을 만들죠.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기둥의 개수, 어떻게 보면 최소 두 개가 있어야지 볼을 하나 받치겠죠. 가장 단순한 구조 체계일 거고 거기에다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공간을 키우겠다, 나는 조금 더 근사한 건축 구조물을 만들겠다고 하면 양쪽에 한 칸이 더 늘어날 겁니다. 기둥이 네 개가 되겠죠. 세 칸이 만들어지죠. 가운데 중앙 공간이 만들어지고 양쪽에 보조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뭔가 익숙치 않으세요? 개선문을 떠올려 보시면은 개선문이 기둥 4개에 각각의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당의 우리가 인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중앙 문이 있고 양쪽에 탑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소한이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런 단순한 어떤 구조체는 건축의 전통 또는 회화의 전통 속에서 자주 등장하죠. 제가 이 이미지를 제 기억하기로는 아마 첫 번째였나 두 번째 첫 번째 강의 때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의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공간을 새롭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상 도시라고 하는 그림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은 다 사람을 모델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는데 갑자기 그림 속에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공간만 있는 것이죠. 건축이든. 그 중에 베를린에 현재 있는 도판, 그 도판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세 칸의 구조 체계, 한 칸 한 칸, 기둥 하나와 보 하나가 사실 하나의 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파트 보통 우리가 뭐 3베이냐, 4베이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세 개의 베이가 있고 그러면서 그 너머에 수평적인 어떤 정리정돈되어 있는 도시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 배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예요. 땅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이 건물의 밑에 부분을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부분에는 뭐 여느 건물이 그러하듯이 기둥들이 서 있고요. 그 기둥들 위는 보가 있고요. 그 위에 바닥판이 놓여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가는 다시 두 번째 위계의 보들이 배열되겠죠. 그러면서 바둑판과 같은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정하는 순간 보와 보의 거리가 정해지고 보와 보 사이에 또 보조적으로 놓게 되는 두 번째 위계의 보가 또 정해질 것이고요. 심지어는 바닥에 있는 바닥 타일들 또한 그 사이즈가 크기가 정해지겠죠. 지금 보시면은 그 바닥의 모듈과 기둥 체계가 정확하게 만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둥과 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 체계는 이게 확장될 수도 있고 적게 분절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규율이 잡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잡혀져 있는 3차원의 그리드 흔히 우리가 놀이터 가보시면 정글징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3차원의 그 그리드 체계로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사이사이를 움직여 다니고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차원의 어떤 규율 속에 자리 잡혀져 있는 공간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 무질서한 공간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둥들의 중심선을 긋는 것이었어요. 이 기둥들의 중심선은 기둥을 세우고 나면 사라지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선은 사라지는 선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7m인지 6m인지 5m인지 12m인지에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질서가 같이 움직여지겠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보았던 그 피엔자와 같은 그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도시. 그때 그 광장 기억나시죠? 그때 앞에 있는 그 성당과 양쪽의 팔라쪼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중세 도시의 무질서한 공간에 건축가들이 개입할 때는 그때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광장이었고 그 광장에 정리정돈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가운데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깜포 바에자라는 건축가가 마치 구조 체계의 중심선을 그은 것처럼 바닥에다가 선을 긋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다 바닥에 선이 그려져 있으면 다 주차선들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질서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공간이 규정되고 있죠.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도 결국은 지하에 차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주차될 수 있는 크기를 통해서 위에 있는 기둥 체계들이 결정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질서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겠죠. 물론 자동차의 크기는 또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아까 기둥 4개와 3개의 칸 그 구조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성당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그 라인들은 바닥 라인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 라인들은 다시 그 측면에 있는 팔라쪼의 라인들과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팔라쪼에 있는
그 묘한 하나의 오브제, 지금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우리가 어떤 조각처럼 꾸미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건축가는 우물 위에다가 기둥 2개와 그 다음에 그 아키트레이브라고 하는 보, 신전에서 우리가 그 보를 아키트레이브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와 기둥 2개, 가장 단순한 구조 체계. 마치 그러니까 이 기둥은 무언가를 받쳐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기둥을 세운 거예요. 장식이죠. 극단의 장식이죠. 이런 장식을 세운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어떤 질서의 단위에 의해서 다 지배되고 있고, 그 기본적인 그 질서의 단위를 바로 이 기둥을 통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로마를 우리가 과거의 로마의 모습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뭐 요새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로마 해가지고 시즌 2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도시가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형은 기원 후 4세기경의 로마의 모습을 이제 모형으로 만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었던 그 모형이 있고요. 굉장히 무질서한 도시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로마 관광 가실 때 늘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을 보시게 되는데요. 지금 저 위에 동그란 콜로세움 보이시죠? 콜로세움 밑에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은 이 로마의 그 포럼이라고 하는 공공의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열주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해당되는 것이 포로 로마노인데, 그때 특히 그 포로 로마노는 그러니까 로마가 본격적으로 제국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그 이전에 한참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을 때 훨씬 더 고대의 로마의 그 포럼, 그 형태가 바로 포로 로마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뭔가 체계화되기 시작할 때의 새로운 또 포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2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위가 제국 시대의 포럼이고 밑이 그 제국 바로 직전에 예전에 있었던 포럼이에요. 잘 보이시지 않으셔서 평면을 보시면요, 특징이 좀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국 이전의 시대의 그 포럼은 뭔가 각자의 형태들이 전체적인 체계가 없이 만들어진 것 같죠. 약간 중세도시 같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국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절대적 질서가 지배해야 되잖아요. 모든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규율이 잡혀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규칙적이고 어떠한 척도들이, 단위들이 전체를 지배하죠. 로마가 만약에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그 식민지의 고유의 도시 체계들을 인정할까요? 늘 그렇듯이 제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의 그 식민지의 모든 전통들과 모든 언어들과 심지어 척도까지 다 말살시켜요. 우리 새로운 제국의 척도들을 갖고 오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같은 뭐 그런 조선 시대의 척도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 때 로마는 이런 직각 체계의 마치 체스판 또는 바둑판과 같은 형태의 도시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방식들은 사실은 이제 마치 그 군인들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도시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직각체계 그리드를 만들겠죠. 한편으로 이런 직각체계의 그리드는 가장 인위적인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명적인 그런 형태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국의 그런 도시 체계들을 보시면 굉장히 직각체계였어요. 옛날부터. 이 성곽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보시면 중간에 수직으로 길이 있고 다시 수평으로 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양쪽의 성벽에 문이 하나씩 있겠죠.
가장 기준점인 그 십자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 간격으로 길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 그 길들에 의해서 구획된 네모 칸들 사이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설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개의 중요한 길이 만나는 그 지점에는 포럼과 같은 이제 공적인 공간들이 들어서겠죠. 두 개의 길이 만나고 그러면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드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이 있다면 그런 건물들은 자유롭게 또 놓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은 로마가 제국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고 그러면서 지중해 인근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은 그 로마 시절에 만들어졌던 도시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가셔도 이런 직각 체계의 그 도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그 시작은 로마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폼페이도 그렇습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에 있지만 원래 애초부터 로마는 아니었죠, 그죠? 로마는 로마 중심지에서부터 점점 이탈리아를 복속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폼페이도 로마 이전의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로마 이후의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가 로마 이후고 어디가 로마 이전인지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서가 없는 곳,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예전의 폼페이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직각 체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폼페이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에 가시면은 지금 우리가 그 직각 체계의 반듯반듯한 도로를 볼 수 있고요. 그 도로들은 자연 도로가 아니라 다 포장된 도로고 그다음에 거기 양쪽에는 다시 또 보행용 길도 있고요. 그 주변으로 굉장히 규칙적인 가로가 형성이 되었겠죠. 그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간인 포럼이라고 하는 공간에 양쪽으로는 이렇게 열주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신전도 있고 또는 바질리크라고 불리는 공공의 그런 기능을 했던 큰 대형 실내 공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현재 폼페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옆에 이제 이 포럼의 모습을 보시면은 양쪽에 페어들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은 이 기둥들이 뭔가 조금 높은 기단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형태가 뭐 조각이 있어가지고 조각 기단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만큼의 높이만큼 이미 포장이 되어서 포럼의 바닥 자체가 그 인위적인 그런 완벽한 수평 공간. 그러니까 물론 옥외 공간은 완벽한 수평 공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물에 처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져 있습니다만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수평의 그리고 규칙적인 열주들에 의해서 반복된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제국의 특히 황제의 그 독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질서가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이탈리아의 북쪽에 가시면 이제 스위스랑 만나는 접경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이름이 꼬모입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갖고 있는 도시고요. 우리가 흔히 영화 오션스 12를 보셨으면은 거기에 조지 클루니가 이 오른쪽에 뱅상카셀 이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 다가가는데 바로 거기가 꼬모예요. 조지 클루니가 꼬모의 별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 꼬모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 부분에 호수가 있고요. 위에는 지금 직각체계예요. 이 직각체계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로마 시절에 만들어진 직각체계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호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지형과 만났기 때문에 완벽한 직각체계는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좀 타협하기 시작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비교적 20세기 초반에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지금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성당이 하나 보이고 여기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은 아까 성당이 있고 그 작은 건물이 하나 여기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물론 건물은 로마 시대의 건물은 아닙니다만 이미 가로 형성들이 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도로 체계죠. 직각 체계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성당과 같은 형태들은 기념비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야자 타임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기념비적인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앞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바깥 공간에 지금 근대 건축가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은 지세페 테라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테라니가 그 앞에다가 까사델 파시오, 즉 파시스트 전당입니다. 그러니까 1932년, 36년이면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그 지휘 아래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섰던 그 시기죠. 그때 이 테라니가 파시스트의 전당, 그러니까 이탈리 건축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정권과 협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시스트 건축가로 불리게 되는 그런 불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테란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1904년 태어나서 43년에 이제 사망했으니 만 40이 되기 전에 사실은 요절했어요. 굉장히 아까운 건축가고요. 한편으로는 살아 있었더라면은 거장의 반열에 분명히 들어섰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은 지금 굉장히 규칙적인 건물 체계를 갖고 있고요. 5개의 구조 체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 민벽으로 보이는 부분도 사실은 2개의 구조 칸들이 덮여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여기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칭축은 여기일 텐데, 그러면서 한쪽 부분에 다시 이렇게 벽을 만들면서 대칭축이 다시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뭔가 대칭에 기반했다가 조금씩 비대칭적인 구성을 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벽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무솔리니의 그런 큰 이미지가 걸린다든지 해서 광고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은 나치의 깃발이 걸려 있는 이미지죠. 이 내부를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았던 바깥의 규칙적인 형태처럼 내부도 규칙적인 구조 체계에 의해서 기둥들이 도열하고 문들도 나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체계가 잡혀 있는 구조체 속으로 진입하겠죠. 마치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건물의 각각의 파사드들은 개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분명한 것은 하나의 구조 체계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일 조화를 갖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이 투시도 강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왼쪽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이 건물과 또 측면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건물들은 뭔가 비슷한 체계의 반듯반듯한 규칙적인 건물들이 있고, 그 사이로 어떤 가로가 형성이 되고, 그 사이로 보이는 것이 아까 보았던 그 성당의 이미지가 마치 우리가 어떤 반듯한 공간 속에서 기념비를 조각을 보는 것 같이 꾸며져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이 또 한편은 또 이상도시의 또 다른 그림, 그 그림에처럼 뭔가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규칙적인 건물들 가운데 갑자기 파격적인 원형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이 바로 그러하죠. 지금 왼쪽에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예수의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세속적인, 그렇기 때문에 뒤에 질서가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왼쪽의 공간과 같은 건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의 어떤 규칙은 감춰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나요.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기둥과 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천장의 모듈 장식들, 그리고 바닥의 라인들, 바닥 라인들 사이사이에 깔리게 될 그런 바닥 타일들 등등이 모두가 다 심지어 오른편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원근법을 만들었던 브루넬레스키의 파치 성당이 잘 보시면 그러해요. 작은 건물인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근데 그 규칙은 단순한 그리드가 아니라 나름의 어떤 기묘한 비례 관계들이 은밀하게 깔려 있는 건물들입니다. 가운데 오솔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에서부터 접근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게 될 때 가운데
입구에 보시면은 기둥 두 개가 가장 넓게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 아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둥이 또 한 칸, 그 다음 또 한 칸에서 총 5칸의 구성을 갖고 있죠. 중앙께 가장 크지만 그 중앙의 넓은 공간을 예를 들면 간격을 A라고 하고 양옆에 있는 좁은 기둥 간격을 B라고 한다고 하면은 A와 B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의 2배가 A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평면상으로 아까 우리가 이 옆에 중정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바로 보이는 이 작은 건물이에요. 이 작은 건물의 평면은 앞에 열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덮여 있으나 옥외 공간이고 그 내부에 큰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작은 공간까지 3단의 공간 시퀀스가 있죠. 정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정면에 있는 그 파사드의 형태들이 무작위적으로 그냥 건축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들이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는 아키트레이브라는 이제 보가 있죠. 그 다음 그 뒷칸에 보시면은 다시 문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수평선이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수평선과 뒤에 있는 수평선이 떨어져서 어긋나 있어 보이지만 건축가는 이 인면을 그렸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의 수평의 선인 것처럼 맞추어져 있죠.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보가 끊어져 있고 여기 있는 라인은 뒤에 있는 것이지만 철저하게 그 선들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이 형태들은 기둥 라인들이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절반으로 나눈 형태들이죠. 구조 체계에 의해서 나누어진 형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도로 보게 되면요. 아까 보셨던 입구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아치 위에 사실은 다시 돔 형태의 지붕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였던 아치가 있고 그 아치 위에 다시 그 아치와 비슷한 크기의 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치를 360도로 돌린 3차원적인 그 구형의 구조체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보았던 아치와 비슷하게 측면으로는 다시 다른 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옥외 공간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공간의 복선이에요. 뒤에 있는 공간 또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엔 조금 더 큰 크기의 이 아치를 이렇게 쫙 한쪽으로 핀 이 궁룡 형태의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다시 거대한 구 형태의 돔이 있죠. 평면으로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입구에서 보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A, 2A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여기 기둥을 빼고 이 사이 간격을 보시면은 이것을 A라고 하고 A라고 하면 이게 그 2배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다시 그 위에 돔의 크기가 있는데 그 돔의 크기는 바깥에 있는 건축의 공간의 경계선과 일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라인들이 있는데 그 바닥의 라인들과 뭔가 벽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들이 서로 뭔가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면을 보시면은 다시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작은 기도당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들이 각자가 치수들이 다르지만 그 다른 치수들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어떤 배수의 관계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A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2분의 A 절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어요. 마치 음악의 변주처럼요. 내부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내를 보시면은 그 실내에는 각각의 기둥 체계들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 이것이 기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벽을 채운 것이 아니라 벽인데 그 바깥에 마치 장식처럼 기둥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 기둥의 장식 형태는 사실은 이 공간의 근본적인 어떤 기준 단위를 표현하고 있는 선들이고요. 그 선들은 각자가 이것이 기둥이든 또는 아치든 아니면 반대쪽에 이런 아치든 서로 선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측면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벽에 있는 기둥들이 바닥의 라인들과 맞아떨어지죠. 다시 등 돌아서 보면 아까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도 마찬가지로 작지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아치 형태, 이 아치 형태와 같은 지름의 이제 돔이 있겠죠. 천장에. 그 돔은 이제 칸들이 이렇게 해서 12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제일 위에는 이제 빛이 떨어지는 하나의 마치 빛나는 별처럼 구멍이 있고요. 12개의 칸들에는 각각이 다 작은 창문들에 또 동그란 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거겠죠. 입체도를 보시면은 구조물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아치들이 형성되고 이중으로 덮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형태들이 완벽한 어떤 구축의 형태들이었고, 그 형태들은 사실은 공간의 질서들을 잡아주는 어떤 체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다 본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든 공간들이 아까 스페인 건축가, 현대 건축가 캄포 바에자가 그 중심선을 그렸던 것처럼 브루넬레스키는 이 공간을 이 종이 위에 그려 나가면서 이것들을 3차원화했을 거예요. 3차원의 그리드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화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밑줄 그은 내용처럼 세상을 조형적으로 재현할 뿐만이 아니라 규칙들에 의거해서 구축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구축하거나 아니면 건축가의 경우에 실제 공간을 규칙들에 의거해서 만드는 것이죠. 브루넬레스키의 또 다른 사례인 산로렌조의 건물, 실제 있었던 그 바질리크를 성당으로 바꾸면서 그 내부를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만들기로 했고요. 네, 만들었고요. 바깥에는 지금 이렇게 파사드가 원래는 어떤 파사드를 만들어서 붙이기로 했는데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인면이 있는데 실현되지 않았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긴 장방형 방향의 공간이 있고, 그러면서 열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쪽 측면으로 회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각각의 공간들에 작은 내부 공간들이 붙어 있어서 총 3개의 위계를 갖고 있는 공간들이 좌우대칭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점선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 구조적인 형태들이, 공간적인 형태들이 서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부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흔히 원근법 공간을 이야기할 때 가로수들이 나열되어서 소실되어 가는 그런 공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기둥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종교적인 그런 형태들이 기념비처럼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양옆으로, 천장으로, 바닥으로 모든 선들이, 장식들이 꾸며져 있는데 그 장식들이 다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90도로 틀어서 측면을 보게 되면요, 그 측면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둥이 있고 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은 사실은 이 아치와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작은 뭔가 어떤 요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죠. 마치 이 보가 있었는데 보를 자른 거예요. 아키트레이브를 잘라서 있는 이 형태가 있고, 그러면서 아치와 만나져 있죠. 근데 저 형태를 또다시 우리가 2차원의 인면으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여기 기둥이, 이 기둥은 바깥에 보이는 기둥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 코린트 형식의 주두가 있고요. 기둥 머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아까 잘려진 보처럼 생긴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뒤에 보이는 이 보 형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뒤에 보이는 또다시 벽에 그려져 있는 그 기둥 형태들은 또 앞에 있는 원형 기둥과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바닥의 라인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기둥의 폭에 맞추어져서 경계선들이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모든 공간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파도바로 가는 베네치아 근처에 있는 이 도시에 팔라조 델라 라지오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지오네 하면 리즌, 즉 합리적인 이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런 이 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공공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공간들을 이제 실내화된 그런 공간이고요. 이 건물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열주들이 있는데요.
위에는 거대한 마치 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둥 하나 없는 공간, 굉장히 이게 거의 아마 80m가 될 겁니다. 길이가. 그다음에 폭이 한 27m, 높이도 비슷하고요. 그런 공간이 기둥 하나 없이 이렇게 목조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측벽으로 힘을 다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은 밑에 보시면은 이런 반복적인 평행한 그 돌에 쌓아져 있는 그 구조체 위에 다시 아치를 만들고 그 위에 새로운 인공 대지를 만들듯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옆에 측면으로는 이제 별도의 회랑을 두어서 거기에 계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약간 지금 혹시 파리에 뽕피두 센터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되게 비슷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죠.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건물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 자체가 중세 도시에 삐뚤어져 있는 부지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밑에 아까 있는 구조체들 또한 이렇게 서로 삐뚤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는 그 계구부들이 사실은 모두가 동일한 폭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밑에 형태를 보시면은 아치들이 비슷해 보이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은 좁고 넓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중세의 어떤 현실과 건축적 이상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러한 지금 팔라조 델라 라지오네 이런 형식의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마치 우리가 관공서 이런 것처럼. 그때 비센차라고 하는 인근의 또 다른 도시에는 르네상스의 유명한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겉에 이 형태를 다시 리모델링한 그런 궁전이 있는데요. 이 궁전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뭔가 불규칙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들을 건축가가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네 권의 책을 냈는데요. 팔라디오가 그때 그 사파의 이미지입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은 뭔가 여기 구조 체계들은 규칙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계구부를 만들 때 구조 체계와 구조 체계 사이를 다 계구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규칙적인, 그러니까 스탠다드화된, 표준화된 이 계구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아치죠. 아치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다시 볼을 두어서 이런 형식의 이제 창문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베네티안 뭐 창문이라고 하거나 세를리엔 창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런 형식이죠. 그 세 개의 칸, 개선문과 같은 형식으로 창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 아치를 만드는 건데, 그때부터는 이 아치는 지금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측면에 있는 이 부분들은 폭을 늘렸다 좁혔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좁히고 여기는 늘렸죠. 그러면서 그 건물의 겉의 형태는 사실은 규칙적이지 않지만 규칙적인 것처럼 보도록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은 규칙적이어야 하니까,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의 평면을 보시면은 팔라디오가 그린 평면에서도 이미 그게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규칙적이지 않아요. 건물 자체도 조금 틀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의 간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구조 체계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그으면 선들이 다 반듯반듯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다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최대한 비규칙적인 상황을 규칙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그만큼 질서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또 다른 관점, 비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비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만 갖고서 우리가 비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례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것과 B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성형외과를 가게 되면은 이제 많이 듣게 되겠죠. 아, 눈과 코의 비례가 좀 맞지 않아서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어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얼굴의 그 근본적인 어떤 핵심은 대칭이어야 되고 그 각각의 비례 체계들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상들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인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을 모방한, 그러니까 신이 자기 모양대로 인체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의 어떤 비례가
인체 속에 숨어 있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등과 손마디, 그다음에 팔뚝 이런 것들이 각각이 비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비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비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 비트루비우스라고 했던 그 기원 전후 1세기의 건축가가 이미 첫 번째 건축에 관한 책을 썼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때 비트루비우스의 말은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러했어요.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생각해 보면 쉽겠죠.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을 펼쳐서 움직이면 원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원이 형성되듯 정사각형 또한 신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즉 신체의 중심이 있고 그게 배꼽이고 그 다음에 신체의 비례에 의해서 저절로 원과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비트루비우스는 글만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 비트루비우스의 이 글을 이제 특히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활발하게 다시 번역하고 책으로 출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사파들이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파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루비우스가 말한 인체의 비례는 어떠한 걸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겠죠. 그 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나 사실은 정확하게 그 원과 정사각형의 관계가 어떤 건지가 불명확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고문하듯이 찢어놓은 듯한 그런 형태로 해서 억지로 원과 정사각형의 관계를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순간 그러한 인체의 몸의 비례가 사실은 건축의 비례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됐고 실제로 비트루비우스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챕터가 템플 즉 신전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인체의 비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인체의 비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신전은 비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 사람의 형태에 의한 이 비례들은 우리가 고딕 성당과 같은 그 성당의 라틴 크로스, 라틴 십자가 형태 한쪽이 긴 그런 십자가 형태의 평면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다빈치의 그림은 지금 사실 우리가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밑에 보이는 이 척도를 보시면 지금 가장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고 이 작은 단계는 손가락 마디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중심을 갖고 있다. 자기 중심을 갖고 있고 자기 완결적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 다빈치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로서도 만약에 연구를 할 때 어떤 이상적인 성당의 평면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그 평면은 아까 비트루비스의 인간처럼 비례를 갖고 있고 가장 단순한 원과 정사각형의 형태들이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비례관계, 어떤 대칭 관계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더 이상 이제 한쪽이 긴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하나의 축으로만 대칭적인 게 한쪽이 긴 십자가죠. 근데 그리스 십자가는 모든 쪽으로 다 대칭이에요.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의 십자가, 스위스 우리 국기 떠올리면 그 십자가, 양쪽이 모두 동일한 그런 십자가 같은 성당을 이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브라만테와 같은 건축가는 이미 약간 다빈치보다 조금 앞세됩니다만 벌써 토디에 자기중심적이고 대칭적이고 그러면서 단순한 기하학에 의한 형태의 성당들을 만들었고요. 그런 성당들은 뭐 몬테풀치아노라고 하는 이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도시에 지금 이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마을 형태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성당이 하나 있어요. 산겔로라고 하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성당인데, 이 성당은 아까 브라만테나 아니면 다빈치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완결적이고 그것들이 모두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성당이죠. 즉 왼쪽은 완벽하게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오른쪽은 불규칙적이고 아름답지 않은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가능하겠죠. 이제 그 규칙과 그 다음에 어떤 기본 단위와 그 다음에 비례, 아름다운 비례에 대한 고민들이 한참 이제 시작될 겁니다. 특히 또 비뇰라라고 하는 건축가는 우리가 흔히 건축의 5가지 오더라고 하는데요. 5 오더. 오더가 질서죠. 그러면서 5개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뭐냐 하면은 그게 이 기둥 체계를 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둥이 질서라고 불릴까요? 비뇰라는 이 5개의 기둥들을 정리를 했어요. 지금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빼고서 도릭, 이오닉, 코린티안 이 3개는 그리스 시대의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기둥의 양식입니다. 거기에다가 토스칸 지역의 토스칸 기둥, 그다음 오른쪽에 로마 시대 이 이오닉과 코린트 2개를 합친 그 복합식 컴포짓 이 해서 총 5개가 건축의 기둥의 어휘라는 거예요. 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마치 기둥의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는 이 5개만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요소일 뿐인데 왜 이걸 오더라고 할까요?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각각의 기둥들이 사실은 다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즉 여기 도리개 기둥의 두께가 단면을 잘라보면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가 도릭, 9개 정도가 이오닉, 그 다음에 10개 정도가 코린티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기둥의 장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고르는 순간 그 기둥의 비례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비례 관계는 밑에 있는 기둥을 받치는 부분과 위에 있는 이 모든 아키트레이브 등등의 그런 장식적인 부분들의 비례가 다 정해집니다. 질서가 정해지죠. 기둥 하나를 고르는 순간 모든 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건축가들은 저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걸 외운 다음에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비례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듀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공병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랑제골이라고 하는 학교 시스템이 프랑스에 있는데요. 보자르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순수예술학교죠. 거기에서도 건축가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공병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도 공병 장교들이 양성이 되고 공병들은 아까 로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는 건 군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건축 교육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을 때 이 듀랑도 해야 될 것이 비뇰라의 5개의 오더를 쉽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쭉쭉쭉 그냥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직선체계로 정비례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까 뭐 마찬가지인데 1, 2, 3, 4, 5 넘버 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4번을 고르겠습니다 하면 4번에 맞는 높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층고가 정해지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층고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각각의 기둥들도 간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부여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물의 평면은 모눔종이에요. 그 모눔종이 사이사이에는 기둥들이 박힐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들은 사이즈 불문하고 점점점 확장될 수 있겠죠. 저 모눔종이는 저기 사이즈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크기든 어떻게 줄이든 늘리든 어느 정도의 공간이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대 건축가 르꼬르비지에의 경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건축가 르꼬르비지에는 뭔가 굉장히 이런 비례관계나 척도나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1922년도에 빛나는 도시라고 해서 이상도시를 제안을 합니다. 그 도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규칙적이 짝이 없어요. 직각체계에다가 이번에는
사선 방향에 도로를 놓고 그러면서 뭔가 마치 카페트처럼 깔려져 있는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뭔가 규칙적인 반복에 의한 도시라는 게 보이고요. 물론 그 원칙은 있어야죠. 자동차가 도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량에 따라서 중앙이면 더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도로가 더 커져야 되고 더 촘촘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도로망들을 구축한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에 맞추어서 아파트는 여기, 오피스는 여기, 역은 어디, 스포츠는 어디 해서 탁탁탁 쪼개어서 나누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니까 마천루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건축을 갖고 와서 지금 도시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비교 대상으로서 맨하탄, 뉴욕에 있는 마스터 플랜이 없는 건축, 어떻게 보면 도시, 그런 맨하탄을 상부에 놓고 보아라, 마천루로 만들었지만 무질서하고 나는 마천루로 만들었는데 훨씬 더 질서가 있다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자기의 도시안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설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미지들은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혀 있고 조화롭고 이런 이상적인 생각들을 펼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다가 이제 바로 적용시키도록 노력하겠죠. 그리고는 파리의 중심인 지역에다가 1925년도에 자기의 빛나는 도시를 끼워 맞춰요. 물론 직각 체계를 완벽하게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사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파리의 중심부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상적인 도시를 이렇게 놓겠다. 지금 여기가 지금 세느강이죠. 그 다음에 루브르고요. 이렇게 안 되길 천만다행이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이 건축가는 이 당시에 뭔가 가장 규칙적인 공간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시작은 사실은 르꼬르비지에 이전부터 전통인 거예요. 계속 근대 건축가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마치 그것은 신이 창조한 어떤 새로운 도시인 것처럼 건축가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천지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그 절대 왕조, 절대 왕권이었던 그런 루이 14세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앵발리드라고 하는 건축을 이제 짓도록 지시한 것.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지금 들고 설명하는 건축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정한 건축가는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공간이 창조되도록 지시한 이 사람이 건축가인 것이죠. 르꼬르비지에는 자기의 책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23년도에 책을 냈을 때 거기에 이런 질서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척도에 대한 내용들을 막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성막, 마치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성막들을 계속 갖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텐트 구조지만 굉장히 성스러운 구조체의 건축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이는 저 단순한 것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평면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그 다음에 척도가 존재하고 단위가 수용되었고, 인간은 자신의 작업에 있어 규칙을 만들었고 질서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천막이든 그리스 신전이든 끊임없이 비례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건축가들은 이런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거든요. 르꼬르비지에는 미켈란젤로의 캄피톨 광장에 있는 그 팔라조의 이미지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조화로운 이유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관계는 기하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평면에 창문, 그 다음에 뭐 기둥,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다 어떤 규율에 의해서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위치를 변동하는 순간 그 비례가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 규칙,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겠죠. 확정적이에요. 완성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건축 평면 또한 굉장히 이번에는 공장이 제작한 창문, 문, 이런 20세기의 기술에 의한 요소들을 쓰되 여전히 고전적인 어떤 비례 관계, 특히 황금 비례 관계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할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파사드들을 그러니까 규준선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서 조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파사드들이 어느 순간 물론 기능에 의해서 배치가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밀고 당기는 과정들은 철저한 비례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회화적이죠. 그러면서 계속 뭐 이런 고고학의 서적 속에서 발견되는 청막, 성소, 폼페이의 주택, 룩소르 신전, 수단은 원시적이나 그 가치는 고고한 것이죠. 평면은 기본적 수학에 의해 지배되고 척도가 존재하고 이 척도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질서가 잡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척도 가장 분실하지 않을 척도의 도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보폭, 발, 팔꿈치, 손가락, 인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비트루비우스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에가 1955년도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듈러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건축가가.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어떤 에세시 윈 머주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척도죠. 조화로운 척도, 인간의 비례에 따른 조화로운 척도고 이 척도는 건축 또는 기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척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척도는 굉장히 어떤 확장되는 성장하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비례관계는 전통적인 황금 비례를 만드는 방법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축가가 비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비례의 시작이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손을 뻗쳤을 때 2m 26이면 그것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113이고 그것을 황금 비례로 쪼개면 70, 30, 43 뭐 등등으로 하면서 점점점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인간이 정확하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상적인 인간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치수들이 어떤 비례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치수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앉을 때, 낮게 앉을 때, 높게 앉을 때, 기댈 때, 설 때 등등 모든 생활의 치수들, 그 치수들의 정확한 수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수치는 안타깝게도 뭐 45cm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27cm, 43cm, 2m 26cm 이제 정말 미치고 환장할 만한 그런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건축가는 그 숫자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것이 인체에서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사무소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작지만 완벽한 비례에 의한 공간으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치수로 만들죠. 2m 26 같은 그런 치수들로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의 조각을 앉히는 그 것까지 통제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듈러의 이론은 마르세유의 르꼬르비지에 유니트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 아파트 구조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구조에 어떤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아파트 전체의 크기나 그 안에 들어갈 세부 주거들의 치수까지 다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면 바깥에 이 건축이 사실은 여기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부조처럼 박아 넣겠죠. 이 내부에 그래서 모든 치수들이 다 이상한 치수들이에요. 미스 반데로에의 경우는 굉장히 명확한 구조 체계를 통해서 건축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미스 반데로에가 미국으로 건너간 1938년도에 시카고의 IIT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건축학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캠퍼스를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상도시죠. 그러면서 만든 지금 눈에 보면 우리가 공장같이 생긴 그런 캠퍼스를 만들었을 때 이 캠퍼스는 뭔가 어떤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미스는 어떤 특이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독창적인 형태를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기술 사회가 있고 그 기술 사회가 만들어내는 건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 사회에 합리적이고 명료한 건축을 찾아야 하고 그 건축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 사회에 살고 있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따라해야 하는 보편적인 아까 르꼬르비지에도 보편적인이라고 얘기했고 이 미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축에 도달하고자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각 단위 공간들을 정의하겠죠. 그러면서 그 단위 공간들에 맞는 보편적인 구조체계, 구조 간격들을 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나무 모양 잘라서 그 다음에 빈 종이 위에다가 놓을 거예요. 근데 뭐 내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놓여져야 할 그 척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배치하다가 이제 결정 났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에 갑자기 아까 듀랑의 그 이미지처럼 모눔 종이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모눔 종이는 24피트, 약 7.2m 정도의 간격이고 그것은 그 위치에 기둥들이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각각의 건물들은 이미 구조가 정해져 있고 그 구조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옆에 건물과도 같이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이 건물과 옆에 건물 사이의 간격 또한 정해지는 거예요. 좁히고 넓힐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24피트 간격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건축의 구조 체계들이 명확하게 지금 겉으로 드러날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잔디가 깔려 있어도 그러니까 저기는 이미 어떤 책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공간이겠죠. 모든 건축이 그런 체계를 따르고 물론 예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기반해서 작업을 하나 거기에 완벽하게 종속되지는 않아요. 자기가 만든 규칙에 자기가 얽매이진 않죠. 어느 순간 어떤 이유가 없을 때는 그 규칙을 지키고 어느 순간 깨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그걸 파괴합니다. 거장들은요.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규칙에 얽매이겠죠. 그러면서 이 학교 건물은 이제 겉으로 이미 그 구조의 체계들이 아까 브루넬레스키의 경우처럼 서원돼 있어요. 그 재료가 이제 더 이상 뭐 코린트 기둥 이런 게 아닐 뿐이죠. 철골 기둥일 뿐이죠. 이 캠퍼스 가운데 건축과 건물을 만들었을 때 미스는 24피트의 간격이 아닌 다른 간격의 구조 체계를 도입하면서 깨요. 마치 콜로세움이나 또는 아까 성당들이 로마의 그리드 체계를 벗어나는 것처럼요. 건물은 장방형의 건물이고 대칭적이고 그 다음에 5개의 베이로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과물은 양 끝에 있는 이 코너에 기둥이 있는 것, 우리 저번에 닫힌 건축, 열린 건축 하면서 코너에 기둥이 있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별로 유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코너에는 기둥이 없도록 하고 결국은 4개의 기둥. 제가 여러 번 강조시켰다시피 지금 4개의 기둥과 3개의 칸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는 이 보가 매달고 있어요. 천장을. 그러면서 그 내부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의 신전에 가까운 건물을 짓죠. 미스의 모습이고요. 눈에 보이는 이 구조 체계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 체계는 건축의 모든 요소들의 배치, 그 다음에 거기에 바닥, 타일, 천장 이런 것들을 다 규정짓겠죠. 내부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처럼 미스 반데로의 건축에서는 그 구조 체계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질서이에요. 이런 미스 반데로에 대한 오마주를 아까 보았던 그 스페인의 캄포 바에자가 할 때는 여기 지금 아까 보이던 그 시가 물고 있는 미스의 이미지 보셨죠? 그 이미지를 넣고서 판스워스 하우스의 정말 투명한 주택에 대한 오마주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밑에 부분에는 기단과 같은 별도의 어떤 건축 구조물이 땅속에 거의 반 묻혀 있듯이 하고 그 위에 투명한 파빌리온이 있고요. 그 밑은 이제 비교적 은밀해야 되는 방들이 있고 위에는 거실과 같은 그런 열린 공간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밑에는 방, 위에는 모조리 다 열려 있는 공간이고 다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판스워스 하우스 코너에 기둥이 여전히 있는 그러나 다만 실내는 기둥을 벗어나는 열린 코너의 그런 정말 순수한 내부의 모습이죠. 수영장 있고요. 뭐 이런 데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미스 반데로에가
빌딩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아파트를 시카고에 만들 때도 이 아파트는 구조 체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하나의 유형의 아파트가 또다시 두 개가 지어졌는데, 그게 90도로 틀어서, 같은 모듈인데 틀어서 그냥 같이 있고요. 평면을 보시면은 그 구조 체계들이 서로 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의 칸,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굉장히 미스가 좋아하는 비례감인데요. 그러면서 똑같은 유형의 건물이 서로 비껴 있는데 기둥 라인은 같죠. 바닥에 있는 그 바닥 타일들이 그 기둥 라인과 맞추어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층에는 지금 기둥만 있고, 여기는 다 실외고요. 유리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1층 부분에는 셋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실내가 있죠. 이처럼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홀에는 여기 있는 이런 미스가 디자인한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그 공간에는 기둥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기둥 밑에 바닥 보이시죠? 트래버틴 바닥이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실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 바깥으로 확장되어 있어요. 확장되어 있고 그것은 기둥 간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수직의 건물인데 수직의 그리스 신전이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구조 체계들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제 아파트 내부는 좀 다양해져야 되니까 이처럼 이제 이런저런 유형의 아파트들을 시도하는데요. 특징이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기둥이 있고 바깥에다가 철골 I 형광들을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다 보면 창문을 만들면요,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기둥 폭 때문에 좁아지죠. 실제로 A, B, B, A, B, B, A 이렇게 간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와 여기가 규칙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 때문이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 창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아져 버리게 된 건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곧이어서 뉴욕의 시그램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을 미스가 지을 때 개선이 돼요. 이 시그램 빌딩은 일반적인 마천루와는 다르게 앞에 완전히 공간을 시민에다가 내주고 그 위에 마치 검은색의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건물인데요. 또 밑에 필로티로 띄워져 있죠. 그러니까 지상 부분을 저렇게 비운다는 거는 이건 개발 논리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거기에는 기둥들이 이렇게 지금 또 마찬가지로 아마 5칸, 3칸의 그런 기둥 배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 바깥에는 다시 철골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뒤로 기둥이 보이면서 유리가 사실은 기둥 앞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바깥에다가 이만큼을 이번에는 두께를 만들어서 뺐거든요. 빼면서 전에는 유리가 여기서 끝났는데 그게 빼면서 이만큼 유리가 더 가게 되면서 완전히 동일한 사이즈의 기둥들이, 그러니까 창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미스 반데로의 모든 건축들은 이때부터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 규칙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시카고 컨벤션 홀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는 완전히 비어져 있는 무지주 공간에 바깥에 외곽에만 기둥이 있고 그냥 그 기둥들을 맞이하는 구조 체계들이 반복적인데 그 체계들이 모든 공간들의 질서인 양 보여지는 건축을 제안하고 있죠. 미스의 유작입니다만 베를린의 현대 미술관이죠. 현대 미술관은 말 그대로 신전이에요. 밑에 포디움과 같은 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평면이 있는데 양쪽 끝에 기둥이 2개씩 해서 8개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은 모서리로부터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모서리 부분은 지금 기둥 없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 지붕판들은 다 격자 체계로 되어 있는 그 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리겠죠.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축제의 뭐 어떤 성스러운 공간 행사처럼 이렇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는 지금 기둥들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 두 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공간이 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유리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내부는 기둥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죠. 오로지 어떤 질서 체계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근대 건축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제 바키니라고 하는 건축가, 스위스의 건축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어떤 집착들을 통해서 건축을 설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물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둥들이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고요. 기둥들이 하나는 차 있고 하나는 비어 있고 차 있고 비어 있고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체계들은 위에 지붕에서 각자 서로 크로스 되겠죠. 만나겠죠. 그러면서 그리드 체계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 그리드 체계는 체육관 내부에서 완벽하게 다 보여지겠죠. 그 형태들은 옥외 공간에서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밑에 지하로 내려갈 텐데 그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여기 보이는 이 알 수 없는 열주들은 사실은 건물의 그 구조 체계들이 그대로 장식적인 형태처럼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루이칸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솔크 연구소를 캘리포니아에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대칭적이고요. 양쪽에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코어 공간들이 각각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 그 사이에는 완벽하게 비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건물의 실내는 여기고 실외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실내와 실외의 구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기둥들이고 여기에 광장이 마치 기둥에 의해서 지탱되는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죠.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건물 사이에 이 공간이고 이 공간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워져 있는 그런 질서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질서가 있는 공간이죠. 숭고한 엄숙한 그런 공간의 느낌들이 오히려 대칭의 건축의 형태, 그러니까 특히나 현대 건축에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태의연한 구성으로서 우리가 치부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칭의 힘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대칭적인 특징들의 그 사례들을 제가 보여줬을 때 우리가 미니멀 건축을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축에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한국에서는 90년대까지 미니멀 건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제가 아까 깜포 바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건축이 흔히 미니멀리스트의 건축이라고 우리가 많이 분류했던 그런 건축가들이었고 이런 건축가들은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건축보다는 굉장히 대칭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건축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어떤 대칭에 의해서 아름다운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경우처럼 오히려 대칭과 반복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건축이나 또는 예술을 구성의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단순한 정말 가장 기초적인 수학이죠. 어떻게 보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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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하나는 차 있고 하나는 비어 있고 차 있고 비어 있고 차 있고 비어 있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린 더 이상 이것을 왜 건축가는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요소들을 그냥 관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스스로도 대칭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단이었고 그 수단의 목적은 구성, 지금까지 건축의 예술에서 지속되어 왔던 구성, 팔라디오의 아까 그런 비례는 건 다 구성입니다. 모든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면 박스를 6개를 그냥 반복해서 놓기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왜 6개가 놓여졌을까라는 것을 레미조그 같은 그런 예술가이자 예술 이론가는 분석을 하겠죠. 왜 저드는 6개를 놓았을까? 왜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6개를 놓았을까?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그에 따르면 어쨌거나 이 6개는 너무나 무의미한 숫자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3개, 2개면 결투고 3개면은 삼위일체라든지 5개면은 이제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6개부터는 잘 없어요. 황야의 7인이 있고 근데 6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연속적 사건을 형성하고 차별화, 개별화, 뭔가 특수하게 해서 만드는 구성을 인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당시에 60년대의 새로운 예술들이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성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단순한 오브제들을 놓고서 그 다음에 그냥 관찰자가 그것을 관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관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그 오브제 자체에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가 그 재료 자체에 집중해서 보면 의외로 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랑드레 같은 사람은 어떤 단순한 폴리스티렌 유니트를 사가지고 그냥 그것을 65개를 반복해서 놓고 그 전체는 하나의 유니트가 65개일 뿐인 것이죠. 아니면은 비누라든지 아니면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전체를 구성해요.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하는 건축가가 바로 이 헤르적 드무롱이죠. 스위스 건축가. 리콜라라고 하는 사탕 제품의 창고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의 건축은 정말 단순한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그 재료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면은 원래 창고의 특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쌓여져 있는 박스잖아요. 그때 이 박스는 어떤 단순한 요소들을 반복해서 쌓은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 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은 좀 더 촘촘하고 그 다음에 중간층은 조금 더 넓어졌고 그 위는 가장 넓어요. 넓은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죠. 그 크기는 사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어떤 하나의 에테어닛에서 만들어지는 그 판넬을 사서 석고 판넬 같은 그거를 이 사이즈가 있을 때 그 사이즈를 그대로 쓴 것이 바로 상부의 5칸이고요. 그 다음 그것을 3분의 2, 3분의 1로 잘라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그 다음 칸이고 3분의 1이 그 다음 칸에서 각각 5개씩 쌓여지죠. 그래서 126cm라고 하는 대량 생산되는 공장의 산업에 정해진 치수가 84, 42로 쪼개어진 거죠. 이런 효과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미국의 사일로 같은 거를 보면요, 이게 점점점 가면서 밑이 가장 중력의 힘 때문에 내부의 그 곡물들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은 더 촘촘하게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이 반복해서 쌓이다가 보면 저절로 이제 눌려져서 퇴적되어서 그런 중력의 힘들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판넬들이 있는 그대로 약간 칼랑드레처럼 전혀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그 놓는 방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 몰랐는데 가까이 가면서 보면 볼수록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쌓아놨어요. 그 방식은 서로 약간 기울여뜨려서 놓은 것이죠. 만약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안에 있는 곳에다가 붙였다든지 고정시킨 것일 건데, 그게 아니라 벽에다가 우리가 어떤 오브제를 놓을 때는 기울이잖아요. 기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판넬들을 기댐으로써 우리가 4개의 면이 만나서 하나의 온전한 박스가 아니라 각각의 판들이 모여서
네 개의 면을 형성은 하고 있으나 서로 각각의 면들은 사실은 완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코너가 열려 있어요. 모서리가. 사실 조금 자세히 보면 그 모서리 사이로 그 안에 있는 방수층이라든지 단열재 층들이 다 보이겠죠. 세라의 하우스 오브 카드의 방식과 비슷하죠. 각각의 무거운 판들을 서로 들어서 서로의 무게에 의해서 걸쳐지게 함으로써 박스라는 공간은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 공간은 박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틈들이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요. 리콜라 공장은 사실은 그 뒷면에 있는 이 퇴적되어 있는 석회암 층벽을 연상시키는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쌓은 건축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그 인근은 산업단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무들을 촘촘히 쌓아서 만든 그런 어떤 모습들,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던 저런 모습들과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또 다른 요소들, 보통 창고에 많이 쓰는 그 팔레트 있죠. 팔레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진 그런 전체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 굉장히 이 헬족 드무론 건축가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반복에 의한 요소들은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업과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죠. 즉 하나의 스크린을 떴더니 하나의 요소가 나왔고, 실크 스크린은 원래 계속 재생산하기 위한 요소인 것처럼 저절로 그것들을 반복해서 찍으면서 192개의 $1라고 하는 표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표면들이 이제 되는 것, 하나의 요소를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데 그 규칙은 어떤 이상적인 규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복하는 그런 기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리콜라 공장의 경우도 폴리에스테른 이 플라스틱 재질의 판넬들에다가 앤디 워홀처럼 실크 스크린을 떠서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인면들을 고안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련의 스크랩된 사진들을 모아서 그 사진들을 반복해서 건축의 표면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표면은 사실은 콘크리트 판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유리판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일련의 역사적 사진들을 실크 스크린을 떠서 표피를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 때도 일부러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전체 형태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다른 건축가의 경우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건축가 피터 줌터의 독일 하노버에서 있었던 2000년도의 그 스위스 파빌리온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나무 목재들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쌓고 그 사이사이에 각재를 끼워서 건조시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의 요소들을 벽을 그대로 써서 전체를 결정해요. 이미 벽에 어떤 모듈이 정해지고 그 모듈은 산업에서 만드는 그 목재 사이즈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그 목재들과 그 목재들 사이에 간격이 정해지고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그다음에 어떤 그룹이 정해지면서 그 그룹들이 어느 순간은 이쪽을 향해 있기도 하고 직각으로 반대쪽을 향해 있기도 하면서 이 전체 내부는 사실은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목재 건조대의 각 틈 사이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파빌리온을 만들었죠.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잠시 짓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가 많은 그런 건축 형태죠. 줌터는 여기에 못이라든지 이런 2차 가공을 절대 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나무들을 그냥 쌓아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약점은 이거잖아요. 누가 툭 치면 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텐션을 가해서 당겨서 지금 보이는 철제 부재가 당기도록 만드는 그 요소를 추가해서
오히려 더 단단한 압축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상의 상태로 전시가 끝난 다음에 이 목재들이 다 해체가 됐고 아무 손상 없이 다 어딘가에 팔려졌고 그런 모습의 건축들이에요. 내부의 모습들은 각각의 어떤 그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은 다 사실은 목재에서 출발했죠. 목재에서 출발했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속에는 이제 뮤직박스처럼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사운드였거든요.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스위스적인 환경, 목재, 산업적인 그런 환경인데 그 공간이 굉장히 건축적으로 숭고하게 탈바꿈이 되었고 그 공간에는 빛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그 틈 사이 공간으로 건너편이 보여지면서 거기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음악의 연주 공간들의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되겠죠. 아까 보였던 이런 장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견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상화된 그런 규칙은 아닙니다만 현대 그 미니멀 그 건축에 이르러서는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 발견된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오브제 자체의 치수, 재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가 지배되는 그런 건축의 흐름들이 지금 또 많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 조금 초과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강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